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IB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관건이 되는 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프로그램인 DP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프로그램은 큰 쟁점이 없는데 반해서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대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IB DP를 도입한다는 것이 공교육 개혁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와 대구에서 먼저 2019년에 IB 한국어화를 확정을 하고 도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IB를 왜 도입했느냐? 목적은 이러이러한 기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요. IB 수업이 운영이 되는 학교들은 눈에 띄게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정해진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학생 각자의 관점과 관심 주제를 발굴하고 그걸 더 정교화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 국민이 이렇게 한 개의 거대한 피라미드에 전력 질주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학생 각자가 다 자기만의 피라미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정교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챗 GPT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개발하는데 훨씬 더 이제 적합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우리나라 공교육 개혁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정답 찾기가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꺼내는 것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에 일단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평가는 필연적으로 정성평가, 그러니까 객관식 선다형 평가가 아닌 정성평가가 수반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우리는 그런 정성평가의 채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사회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그다지 많이 없어서 그런 신뢰의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능과 내신의 전체 패러다임을 변환하는 그런 혁신된 우리가 가칭 만약에 코리안 바칼로레아 KB라고 하면 이러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IB 도입이, DP 도입이 공교육개혁의 기여할 방안으로는 저는 일단 우리나라가 2015도 그렇고 2022 국가교육과정도 그 국가교육과정의 목표 자체가 엄청나게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표에 보면 좋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딱 보면은 기르고자 하는 인재상 이런 걸 보면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을 다 준비할 수 있을 것처럼 써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국가가 주도하는 시험인 수능이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나 이런 국가가 주도하는 평가에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훌륭한데 평가는 다른 거를 측정하고 있는 이 목표와 평가 간의 괴리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하는 롤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성평가, 우리가 이제 수능도 다 100% 객관식 선다형이고 다 객관식 선다형을 하는 이유가 평가가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공정성이라는 거는 평가의 공정성은 사실은 신뢰성과 타당성 두 가지를 다 논의를 해야 됩니다. 신뢰성은 이 사람이 채점을 하든 저 사람이 채점을 하든 똑같이 나오는 게 신뢰성인 거고요. 타당성은 기르고자 하는 그 역량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느냐.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겠다고 하면서 그거는 측정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타당하지 않은 평가인 거죠. 그러니까 신뢰성과 타당성을 전부 다 겸비하고 있는 그런 평가 체제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될 경우에 객관식 성다형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논술형이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정성평가에서 결국은 채점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채점의 공정성 이슈. 이것을 해결하는 거에 굉장히 IB 모델이 시스템적으로 우리한테 벤치마킹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많이 배우게 되면은 결국은 수능과 내신 평가를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수업 이 대입 준비와 지금은 되게 괴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냥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 대입으로 연결되는 일체화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지금 막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는데 고교학점제는 필연적으로 절대평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신의 표준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부풀리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모델에도 어떻게 정성평가나 어떤 이런 질적인 평가들, 교사들의 평가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평가의 롤 모델을 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B 한국어판 도입이 2019년에 확정이 돼서 됐는데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한국어로 IB 대입 시험을 치르고 한국인으로 채점할 수 있고 한국인으로 연수가 가능하고 이겁니다. 한국인으로 영어 글로벌 스탠다드로 채점할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채점관이 한국인으로도 양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 풀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채점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채점관 풀이 우리가 교과별로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양성이 되면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한국형을 만들 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IBDP에서 채점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의 예시를 간략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IB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중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채점관 체계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일 밑에가 이그세미너고요. 채점관입니다. 일반 채점관. 그냥 교사들 중에서 이그세미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은 몇 가지 테스트를 거치고 연수를 거쳐서 어쨌건 채점관이 될 수 있는데 채점관이 이 채점관 레벨이 있고 시니어 채점관이 있고 치프 채점관이 있고 프린시플 채점관이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역할과 책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채점을 어떻게 표준화를 하냐면 일단 채점관들이 작년에 IB는 전 세계에서 17만 3천 명의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3만 2천 명의 채점관들이 채점을 했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채점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제주와 대구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종이로. 그 다 논술을 이제 몇 시간씩 써가지고 다 보면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이 시험지를 다 걷어서 영국의 카디프에 있는 채점 센터로 갑니다. 거기에 직원이 3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이거를 스캔을 떠가지고 그거를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 세계의 3만 2천 명의 채점관들에게 할당을 합니다. 한 명의 채점관에게 보통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답안지가 할당이 되는데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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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씩이 따로따로 들어옵니다. 그 10개 속에 이미 시니어 채점관들이 채점을 해서 모델 샘플을 만들어 놓은 스파이 답안지가 몇 개씩 랜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몇 개의 그걸 이제 IB에서는 시드 페이퍼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스파이 답안지입니다. 그걸로 이 채점관이 제대로 채점을 하지 못하면 채점이 이제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리고 이 10개의 그 답안지는 다른 채점관이 재채점을 하고 그리고 프린시플 채점관은 이 채점관이 채점관 자격을 박탈할지 아니면 연수를 통해서 다시 개선을 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이렇게 해서 채점관들이 채점을 하게 하고요. 이 채점 스파이 답안지는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시험이 끝나면 그 시니어 채점관들이 과목별로 수십 명이 다다다다 모여가지고 막 그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채점 스파이 답안지를 그러니까 시니어 채점관들이 이미 동일하게 채점이 된 그 채점 답안지들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제 스파이 답안지처럼 이렇게 그 일반 채점관들에게 중간중간에 다 랜덤하게 심어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차 채점하고 재채점하고 그리고 교차 채점을 해서 만약에 채점관들끼리 의견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프린시플 채점관이 최종 판단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채점 연수가 너무 궁금해서 채점 연수 프로그램을 IB에서 주관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참가를 해봤는데요. 3일 동안 채점만 합니다. 채점 연수는 올데이롱 3일짜리 프로그램인데 첫 시간서부터 그냥 답안지를 나눠주고요. 채점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수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채점을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는 10점 만점에 7점이라고 채점하고 누구는 10점 만점에 6점이라고 채점하잖아요. 그러면 왜 6점이라고 채점했는지 왜 7점이라고 채점했는지를 막 토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막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나중에 중앙에서의 채점의 최종 결과는 뭐였는지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눈이 그 중앙에 있는 눈보다 낮으면 내가 좀 높여야 되는구나. 높으면 내가 좀 낮춰야 되는구나. 그 눈을 맞춰주는 작업을 수많은 채점 연습을 통해 가지고 훈련하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를 직접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채점의 일관성, 신뢰성 이런 것이 가능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제 정성 평가가 안심을 하고 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부모 민원이라든가 외부의 그 공정성 시비라든가 이런 걸 걱정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 정성 평가에 대한 질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이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IA라고 이게 교사들이 채점하는 약간 내신 같은 내부 평가인데요. 교사들이 채점을 하면 이제 외부에서 채점관이 채점한 것과 달리 교사들이 채점을 하면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에 따라서 부풀리기를 하거나 이게 들쑥날쑥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내부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까지는 하지 않지만 랜덤으로 몇 개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리뷰를 해서 이 선생님이 부풀리기를 했다. 그러면 그 학교 내신을 다 내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기준에 맞게 채점을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외고에서 12년 동안 채점 IB를 가르치신 선생님께서 중앙에서 피드백이 언제까지 왔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첫 3, 4년까지 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대요. 그 말은 뭐냐면 12년 중에서 한 첫 3, 4년까지는 계속 내신 점수를 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였지만 그 이후로는 이미 그 눈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춰졌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BDP가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중에서 타당성,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는 신뢰성은 채점의 일관성이고 타당성, 측정하고자 하는 걸 제대로 측정하고 있느냐, 그거를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평가 구조를 되게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능을 하루에 보는데요. IB는 전 과목에 걸쳐서 시험 보는 걸 약 3주 가까이 봅니다. 시험을 한 과목당 하나만 보지 않고요. 페이퍼 1, 페이퍼 2, 페이퍼 3 그러고 IA는 이제 내부에서 교사가 평가하는 거 이런 식으로 평가를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프로젝트 평가까지가 가능한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수업 설계안에 우리가 목표하고 결과 평가가 따로 노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가를 어떻게 하건 간에 이 목표가 얼라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IB는 수업 설계를 할 때서부터 IB에서 기르고자 하는 역량, 기르고자 하는 기술, 기능,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인재상 이런 여러 가지 역량들이 수업 설계에서 과제나 평가에 어디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목표와 수업 평가가 이제 온라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매 7년마다 평가를 개정하는 그런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루브릭이 굉장히 이제 정교화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수학의 평가 루브릭인데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수학 탐구 보고서에 대한 정성평가 평가 루브릭인데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잘했느냐, 얼마나 표현을 잘했느냐, 얼마나 수학적 표현을 잘 썼느냐, 얼마나 지가 직접 했느냐, 얼마나 비판적인 성찰을 했느냐,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 걸 했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난이도가 높은 거를 하려고 학생들이 선행 자꾸 하려고 하더래요. 근데 이거를 난이도가 높은 거를 해가지고 선행을 해봤자 이게 높아지면 ABCD 점수가 무너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서 선행 하다 보면 거기서 허를 찌르는 비판이 나오기가 힘들고요. 그걸 명확하게 표현하기도 되게 어렵고 혼자 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외고에서는 10여 년 넘게 IB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거를 만점받으면서 ABCD까지 다 만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를 미리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그냥 너한테 맞는 거를 찾아야 된다가 그게 가장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를 미리 알려주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루브릭이 이제 교과별로 내용별로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타당도를 추구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안 넘어가요. 전체 세계 교육 패러다임을 보면 OECD 38개국 중에서 수능과 내신이 둘 다 객관식 산대평가인 나라는 지금 이제 한국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영국의 A레벨이나 프랑스 바칼로레아나 독일의 아비투어나 미국의 APSAT 시스템이나 IB는 국적이 없지만 제2지만 어쨌건 한국의 수능을 제외하고는 사실 상당히 논술형이 많고 교사가 채점에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꺼내는 교육을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제 기계가 평가하고 상대 평가이고 뭐 집어넣는 교육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IB만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프랑스 바칼로레아나 영국의 A레벨도 다 비슷한 패러다임이거든요. 그 시험 문제 종류를 딱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영국의 A레벨인 대입시험 폐지하고 IB를 도입하자라는 그런 한국의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지 굉장히 궁금해서 영어 원문 기사들을 찾아봤더니 이분의 얘기는
전 과목 논서술인 A레벨조차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대비할 수 없으니 IB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형 바칼로레아 만드는 것처럼 저기에 새로운 브리티시 바칼로레아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움직임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여기도 전 과목 논서술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는 100% 선다형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랬더니 이게 포커스가 시험 문제를 바꾸자가 아니라 채점 기준을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채점 기준이 똑같은 주관식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그 책을 보면 다 서울대는 객관식 선다형 시험 안 봅니다. 학부생들이. 그냥 리포트 내고요. 논술 쓰고요. 정성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교수님의 말씀과 관점을 그대로 따를수록 학점이 높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상 정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주관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토니 블레어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였습니다. 훨씬 더 그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논서술이라고 하더라도 A레벨이 훨씬 더 지식 컨텐츠 날리지 중심이고 그 다음에 IB가 훨씬 더 사고 역량을 평가하는 중심이다라고 이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토니 블레어 노동당 출신인 진보 총리뿐만 아니라 존 메이저 보수당 출신 총리까지 같이 지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IB가 많은 경우 이제 엘리트 교육이다, 귀족 교육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IB를 안 했을 때 대입 진학률이 미국의 시카고의 결과인데요. 그 일반 아이들과 저소득층이 20%포인트가 차이가 났는데 IB를 했더니 일반 아이들도 올라가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만큼 올라가서 3%포인트로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 시카고의 람 임마뉴엘 시장은 이게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시카고 저소득층 공립학교에 정책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IB는 이제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래서 이제 서울대에 지금 권호희 교수님 계시지만 우리 서울대 교과교육 전공 사범대 교수님들과 함께 IB를 분석해서 수능과 내신의 그런 롤모델을 제안하는 그런 연구를 2021년과 2022년에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IB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형의 수능과 내신을 어떻게 패러다임 전환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목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IB 학생들의 대입 형평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권호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 우리 교수님들로 하여금 글로벌 스탠다드로 채점할 수 있는 눈을 가진 IB 채점관이 양성이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KB를 만들 때 굉장히 그게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고교 학점제가 절대평가가 되는데 그 절대평가의 내신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이런 거는 또 IB에서 좀 시사점을 찾아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중앙의 어떤 가이드라인, IBO의 채점센터 같은 중앙의 평가센터와 지역교육청에서의 평가센터가 협업을 해서 교차 채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교원의 업무 구조가 학생들의 피드백을 주는 그런 그 비중이 파격적으로 강화돼야 됩니다. 국제학교나 IB 학교들 보면은 해외에 굉장히 교사들이 일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긴 합니다. 그쪽도. 근데 99%가 업무의 99%가 학생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업무 구조의 변환이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선발과 평가를 분리해서 논의를 해보면 우리가 어떨까? 왜냐하면 똑같은 IB 학생이 영국 대학을 지원을 할 때는 딱 점수 하나만 제출합니다. 정시 같아요. 근데 미국 대학을 지원할 때는 IB에서 했던 모든 활동들을 10개의 액티비티, 5개의 어워드 이런 걸 다 적어야 돼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학종스럽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점수도 심지어 미국 대학은 반영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학종으로 지원을 할 때 최종 점수 반영 안 하는 것처럼. 그런데 똑같이 IB 학생들입니다. 똑같은 공부를 한 학생이 선발을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발과 평가를 조금 분리해서 논의를 하면은 한쪽에서 좀 변화가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